앤서니 트롤럽. 아마 빅토리아 시대 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작가, 그 화려한 명성 뒤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주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작품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앤서니 트롤럽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만들었을까요? 우선 그가 남긴 작품의 양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평생 쓴 소설이 무려 60권이 넘어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계산해보면 매년 장편 소설을 한 권 이상씩 꾸준히 발표했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이걸 다 해냈다고 생각하면 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이 문장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계에 가까운 그야말로 전설적인 집필 습관이죠. 매일 아침 5시 30분 마부가 그를 깨우면 어김없이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앞에 딱 두고 15분마다 정확히 250단어를 써내려갔다고 해요. 뭐랄까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그런 낭만적인 작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마치 글쓰기 공장을 돌리는 엔지니어 같다고 할까요? 이 철저한 자기 규율은 그의 문학 작품만큼이나 유명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강철 같은 규율로 성공을 이룬 작가, 대중에게 알려진 그의 첫 번째 얼굴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 당연히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죠. 특히 팔리서 연작이나 바세셔 연작 소설은 그를 빅토리아 시대 최고의 작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의 정치, 종교, 또 복잡한 계층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누구보다도 생생하고 깊이 있게 그려냈거든요. 이 탁월한 재능 덕분에 그는 부와 명성, 그리고 문학계에서 확고한 지위까지 얻으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성공한 작가, 앤서니 트롤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나 견고하고 생산적인 문학의 거인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걸까요? 도대체 그 단단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롤럽에게는 우리가 아는 전설 속 모습과 철저히 감춰진 현실 속 모습, 그러니까 두 개의 얼굴이 있었던 거죠. 한쪽에는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 소설가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비극적으로 실패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지독한 가난과 잔인한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던 한 소년이 서 있어요. 이 극명한 대조, 바로 여기에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두 번째 얼굴, 그림자로 가득했던 그의 어린 시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가장 짙게 뒤덮었던 그림자는 바로 아버지의 실패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은 아주 컸지만 안타깝게도 손대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는 좀 비극적인 인물이었어요.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건 어린 트롤럽에게 정말 깊은 상처와 불안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는 당연히 끔찍한 가난에 의미했죠. 지금 보시는 이 단어들이 바로 어린 트롤럽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난하고 옷차림은 늘 허름하고 모든 게 서툴고 항상 시무룩한 표정의 소년. 이건 그냥 묘사가 아니에요. 그에게 찍힌 가난의 낙인이었습니다. 이 낙인은 그를 친구들로부터 외톨이로 만들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수치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학교라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최악이었습니다. 해로워, 윈체스터. 지금은 영국 최고의 명문 학교로 알려진 곳들이죠. 하지만 어린 트롤럽에게 이곳은 특권을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는 여기서 가난하고 외톨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하고 잔인한 괴롭힘의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훗날 그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겠죠. 아니, 이렇게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이 대체 어떻게 그런 강철 같은 규율을 지닌 대문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의 또 다른 삶, 우체국 관리로서의 삶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앤서니 트롤럽이 그토록 많은 소설을 쓰는 와중에도 중앙우체국에서 평생을 근무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취미생활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편 시스템 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높은 자리까지 오른 아주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또 하나의 완벽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을 책에서는 그의 강인한 어머니에게서 찾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남편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가족을 지켜냈던 어머니의 그 결단력을 그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는 이 결단력을 먼저 오랜 공직 생활에 쏟아부어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유일한 취미였던 사냥 시즌을 빼고는 모든 새벽과 저녁, 모든 여가 시간을 정말 한 방울도 남김없이 글쓰기에 쏟아부었던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통제 불가능한 가난과 실패가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는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규율을 만들어낸 거죠. 실패에 대한 공포가 그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그의 행동과 과거를 봤으니 마지막으로 그의 내면, 그러니까 그의 확고했던 신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신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비밀투표에 대한 그의 태도예요. 먼저 비밀투표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선거 방식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해서 외부의 압력이나 협박, 뇌물 같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 이 그림을 보시면 당시 분위기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위쪽은 비밀투표 반대론자들이 이게 진짜 영국적인 방식이다 라고 주장했던 공개투표의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공개적으로 지지 후보를 외치고 있죠. 반면에 아래쪽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호주식 비밀투표의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아래쪽이 훨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트롤럽은 이 비밀투표 제도를 영국답지 않다면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이게 그냥 의견이 좀 달랐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서전에서 스스로 적대적이라고 공언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투표라는 건요, 개인의 선택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아주 당당하게 밝히는 명예로운 행위였던 거죠. 그걸 비밀두에 숨기는 건 비겁하고 신사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제도의 실용성보다는 개인의 명예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아주 완고한 보수주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오늘 우리는 앤서니 트롤럽의 여러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괴롭힘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과거, 강철 같은 규율로 두 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모습,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서서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했던 완고한 신념까지.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찌 보면 모순적으로까지 보이는 경험과 신념의 조합은 과연 그의 소설 속 인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문학 세계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었을까요? 19세기 영국 문학의 거장 앤서니 트롤럽, 그의 자서전은 그냥 성공한 작가의 회고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혹독한 시련을 듣고 일어선 한 인간의 아주 치열한 투쟁 기록이고요. 또 화려해 보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날카로운 거울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책을 시작하는 이 한 문장, 사실 이 문장 안에 트롤럽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삶을 평생 지배했던 거대한 두 개의 힘, 바로 어머니의 강인함과 아버지의 비극적인 실패.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그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양극단의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앤서니 트롤럽이라는 이 거대한 나무를 지탱했던 두 개의 뿌리,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요, 그의 삶과 문학 세계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들이우면서 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한쪽에는요, 정말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엄청난 생명력으로 파산 직전의 가족을 지탱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트롤럽은 바로 이 어머니에게서 그 불굴의 의지를 물려받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똑똑한 변호사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지만 현실에서는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면서 가족을 나락으로 빠뜨린 사람이었죠. 정말 극명한 대비잖아요. 어린 트롤럽은 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가정 환경은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더 큰 시련으로 이어집니다. 그에게 학교는 지식을 쌓는 즐거운 장소? 전혀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살아남아야 하는 혹독한 전쟁터였고 그의 인격을 단련시킨 말 그대로 굴욕의 용광로였습니다. 해로와 윈체스터,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영국 최고의 명문 학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어린 트롤럽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는 빛나는 특권을 누리는 학생이 아니라 우리 집은 몰락했다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아이였습니다. 이게 그냥 주머니가 좀 비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귀족이나 상류층 자제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가난은 그의 존재 자체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를 영원한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잘 다려진 교복을 쫙 빼입은 귀족 자제들 사이에서 해지고 낡아빠진 그의 옷차림은 그냥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놀림감이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감추고 싶었겠지만 가난은 그의 외모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서투른 아이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은 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투명스럽고 우울해 보이는 그의 표정. 이건 사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는 절박한 외침이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어막이었던 셈이죠. 자서전에서 그는 당시의 경험을 악랄한 괴롭힘이었다고 직접 회고합니다. 이건 그냥 학창시절의 짓궂은 장난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긴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뼈아픈 경험이 훗날 그의 작품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아웃사이더를 향한 깊은 공감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트롤럽은 세상에 나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이중의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성실한 공무원이자 열정적인 소설가. 전혀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죠. 너제는 중앙우체국의 아주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편 시스템을 혁신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날 영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빨간 우체통 있죠? 그걸 처음 도입한 사람이 바로 트롤럽입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그의 진짜 열정은 해가 진 뒤에 타올랐습니다. 밤과 새벽, 그리고 업무 중 아주 잠깐이라도 틈이 나는 모든 순간 그는 펜을 들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위대한 소설가로 변신했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 빅토리아 시대 잉글랜드 사회가 정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의회와 귀족 사회의 권력 다툼과 사랑을 그린 정치소설 펠리서 연장, 그리고 바세셔라는 가상의 교구를 무대로 성직자들과 시골 지주계층의 삶을 세밀하게 묘사한 바세셔 연작은 그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줬죠. 그는 당대 사회의 풍경을 가장 정확하게 그려낸 화가와도 같았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힘든 공무원 생활과 그 방대한 집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걸 가능하게 만든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계처럼 정확하고 강철처럼 단단했던 그의 전설적인 자기 규율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우리랑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 그는 마부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자기를 꼭 깨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으면 마치 기계처럼 시계를 딱 보면서 15분에 정확히 250단어씩 써내려갔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영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 엄격한 규칙은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자기 자신과의 신성한 약속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면 바로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열정이었던 여우사냥이었습니다. 사냥 시즌이 되면 이 강철 같던 작가도 잠시 펜을 내려놓고 말을 달리면서 빅토리아 시대 신사의 면모를 마음껏 즐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없는 노력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가 평생에 걸쳐 남긴 작품은 무려 60권이 넘습니다. 47편의 장편 소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편, 여행기, 전기를 다 포함해서요. 이건 그냥 책을 많이 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인간 의지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이로운 생산성은 그에게 영원한 문학적 명성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엄청난 부와 인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건 평생 성공을 갈망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트롤럽의 자서전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삶을 기록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책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나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그의 아주 날카롭고 때로는 좀 독선적이기까지 한 그런 강렬한 신념이 담겨 있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책 속에서 그는 거침이 없어요.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의 글이 너무 과장되고 감상적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인 조지 엘리엇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또 수십 년간 몸담았던 공무원 사회의 비효율성이나 정치계의 위선에 대해서도 내부자의 시선으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의 강한 신념은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유권자가 소신 있게 투표하려면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비밀 투표제도 도입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결국 이 자서전의 진짜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기록한 연대기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한 지식인의 내면 기록이라는 점이죠. 그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비평가였던 셈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 끔찍했던 굴욕, 강철 같던 규율,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념,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그의 위대한 소설들 속에서 녹아들어 인물들을 살아 숨쉬게 만들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앤서니 트롤럽 문학의 진짜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도 벅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9세기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인생을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살아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앤서니 트롤럽의 자서전은요, 그냥 한 유명한 작가의 인생 기록?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시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남들보다 2배의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증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두 분야에서 모두 최고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아주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공무원의 삶, 다른 한쪽은 끝없는 창의력과 자기 헌신이 필요한 작가의 삶. 이 두 가지는 사실 양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트롤럽은 이걸 해냈습니다. 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트롤럽의 이야기가 무슨 타고난 천재나 엄청난 행운에 대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요, 스스로 정한 규칙을 칼같이 지켜서 시간을 정복하고 우리와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남들의 48시간처럼 살아낸 한 남자의 순수한 의지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그의 이 놀라운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크게 4가지 단계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어떻게 2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새벽 5시 30분의 약속에 숨겨진 비밀, 세 번째는 그 노력이 대체 어떤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는지, 마지막으로는 작가를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그가 가졌던 단단한 신념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공무원 그리고 창조자.
트롤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그의 삶이 이렇게 철저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앙우체국 공무원으로서의 삶과 위대한 소설가로서의 삶, 이 두 가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앤서니 트롤럽 하면 그 대단한 작가 이렇게만 기억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의 인생의 뿌리는 문학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안정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바로 중앙우체국에서 평생을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의 그 모든 위대한 성과는 이 단단한 현실적 기반 위에서 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명의 트롤럽이 살고 있었던 셈이에요. 한 명은 낮 시간 동안 우편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그 외의 남는 모든 순간을 오로지 글쓰기에 쏟아부은 창조자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남는 순간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본업을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그야말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문학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이뤄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직장 하나만 다니기도 벅차서 먼날 허덕이는데 어떻게 두 개의 완벽한 커리어를 동시에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 관리 좀 잘했다, 이 수준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네, 바로 그 비법이 이제 공개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새벽 5시 30분의 약속입니다. 그의 모든 경이로운 생산성의 비밀은 바로 이 새벽 시간,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과한 아주 엄격하고도 확고한 원칙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정말이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알람 시계도 없던 그 시절에 매일 아침 정확히 50, 30분에 자기를 깨워줄 사람을 돈을 주고 따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 5분만 더 이런 거 없이 곧바로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우체국으로 출근하기 전까지의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오직 글쓰기에만 몰두했던 거죠.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 안에 그의 모든 성공 비결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이 방법론을 딱 하나의 숫자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250일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그냥 하루에 250페이지 써야지 이런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그의 작가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15분마다 250단어. 그는 시계를 바로 옆에 두고 15분이 지날 때마다 정확하게 250단어를 써냈다고 해요. 심지어 한 작품을 다 끝냈는데 15분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럼 잠시 쉬는 것도 없이 바로 다음 작품 원고의 첫 페이지를 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그런 낭만적인 예술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이건 노동이었고 훈련이었고 스스로에게 부과한 절대적인 임무였던 겁니다. 이 책에도 이 놀라운 규칙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스스로에게 15분마다 250단어를 쓰도록 훈련시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훈련입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에 의존하는 대신에 성실함과 규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그야말로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길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트롤럽에게 글쓰기는 그냥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깨트릴 수 없는 법, 매일 아침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몸이 좀 아프다거나 오늘 기분이 별로라거나 영감이 안 떠오르네, 이런 건 변명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시계가 움직이는 한 그의 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말 기계 같았던 남자에게도 딱 하나의 예외는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가 아주 열정적으로 즐겼던 사냥 시즌이었습니다. 이 시기만큼은 그 혹독한 글쓰기 규칙을 잠시 내려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예외가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그의 평소 규율이 얼마나 강철 같았는지를 역설적으로 더 와닿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흔들림 없는 규율과 노력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피와 땀으로 얻어낸 달콤한 결실들을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그의 성공은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생 쓴 책이 무려 60권이 넘습니다.
60권이요? 둘째, 글쓰기를 통해서 상당한 두를 축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책상 앞에서 꾸준히 쌓아올린 그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의 문학적인 유산은 특히 펠리스서가와 바세셔라는 두 개의 연작소설 시리즈에서 아주 빛을 발하는데요. 이 작품들이 정말 대단한 건 당시 영국의 정치, 사회, 그리고 상류층의 삶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이에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궁금해해요. 아니, 그렇게 기계처럼 글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사회적 통찰을 담아낼 수 있었을까? 이건 여전히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앤서니 트롤럽을 단순히 부지런한 작가,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주관과 신념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은 바로 그 신념의 사나이로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자서전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삶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인물들, 정치,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공무원 사회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솔직한 판단과 비평이 담겨 있는 말 그대로 그의 생각의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나 조지 엘리엇에 대해서 자신만의 평가를 아주 거침없이 내놓고요. 또 수십 년간 일했던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이나 당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아주 분명하게 냈습니다. 그의 이런 정치적 신념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비밀투표 제도에 대한 그의 태도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파가 바로 당시 영국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 비밀투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파를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게 비밀투표를 반대하는 쪽의 시각을 담고 있거든요. 위쪽 그림,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국적이라고 주장하는 공개투표는 막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외부 압력에 취약해 보이죠. 그런데 아래쪽 그림, 자기들이 비영국적이라고 비판하는 비밀투표는 오히려 어때요? 훨씬 질서 있고 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파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앤서니 트롤럽은 바로 이 비밀투표라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 스스로 적대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입니다. 요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의외죠. 그는 아마도 투표를 개인의 숨겨진 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떳떳하게 밝히고 책임지는 공적인 의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복잡한 내면과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앤서니 트롤럽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시계와도 같았던 그 기계적인 집필 방식, 과연 그것이 위대한 예술을 탄생시키는 동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많은 양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수단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의 확고한 신념처럼 예술과 생산성은 원래 분리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 책과 그의 작품들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앤서니 트롤럽의 자서전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정말 왕성하게 활동했던 작가죠. 이 책은 단순히 그의 삶을 기록한 걸 넘어서 한 시대에 가장 성실했던 창작자 중 한 명의 내면을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창문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앤서니 트롤럽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그의 삶을 관통하는 아주 커다란 역설, 말 그대로 모순에 가까운 지점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쪽에서는 당대 최고의 소설가로 이름을 날립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리즈 소설들을 포함해서 평생 6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중앙우체국에서 고위직까지 오르면서 아주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죠. 이 두 가지, 소설가와 고위공무원, 어느 것 하나만 해도 인생을 다 바쳐야 할 것 같은데 트롤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고 수준으로요. 마치 낮과 밤이 다른 두 개의 삶을 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이 놀라운 균형, 그 비밀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실마리는 바로 그의 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트롤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가, 그러니까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그런 변덕스러운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의 펜은 마치 잘 맞춰진 시계처럼 아주 정확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칙이야말로 그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죠. 그의 하루는 언제나 예외 없이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이건 그냥 일찍 일어났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규칙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혹시라도 자신이 늦잠을 잘까봐 마부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트로울럽에게 글쓰기는 영감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훈련된 정신력으로 똑딱 끼는 시계에 맞춰 끈질긴 속도를 유지하며 해내야 하는 일종의 과업이었어요. 예술가의 섬세한 붓터치라기보다는 마치 장인이 매일 아침 작업장에서 꾸준히 망치질하는 모습에 훨씬 더 가까웠던 거죠. 그의 작업 방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시계를 딱 올려놓고 15분이 지날 때마다 정확하게 250단어를 써냈다고 해요. 마치 공장의 컨베어 벨트 위에서 부품이 조립되듯이 그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의 단어를 생산해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죠. 이런 무서울 정도의 규칙적인 방식,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엄청났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산적이었어요. 매일 아침에 그 꾸준한 망치질이 쌓이고 쌓여서 60권이 넘는 방대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냈고요. 덕분에 그는 상당한 부와 함께 사회적인 명성까지 얻게 됩니다. 그의 성실함이 그의 삶 전체를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강철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런 엄청난 자기절제력은 그냥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심리적인 동력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톨럽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안정함과 굴욕감일 겁니다. 그리고 이 혹독한 경험들이 훗날 그의 인격을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빚어내게 되죠. 그의 삶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실패는 어린 트롤럽의 삶에 아주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이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가난에 대한 뼛속 깊은 공포심을 새겨 넣었고 동시에 어떻게든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평생에 걸친 갈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그의 어머니는 정말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접 글을 써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죠. 트롤럽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강력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바로 역경에 굴하지 않는 결단력과 투지였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어머니에게서 배운 셈입니다. 트롤럽은 헤로우나 윈체스터 같은 명문학교에 다녔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가난하고 옷차림은 남루했고 늘 주눅들어 있었죠. 그는 친구들로부터 아주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건 그에게 평생 가는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상처가 반드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뜨거운 열망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고 또 스스로를 철저하게 단련시킨 사람, 마치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오가며 단련된 강철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아주 확고하고 때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트롤럽의 자서전은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사실만 나열하는 책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뚜렷한 의견을 기록한 책에 가깝죠. 동시대의 유명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나 조지 엘리엇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평가도 서슴지 않고요.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공무원 제도에 대한 분석, 또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아주 강한 소신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영국 사회 전체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정치적 논쟁에 대한 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는 공개적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리에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문제지만 이게 19세기 영국에서는 나라가 둘로 갈라질 만큼 아주 격렬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바로 비밀 투표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죠.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해 트롤럽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선전물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비밀 투표를 지지하던 단체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그림인데요.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당시 영국 사회가 가졌던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비밀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주인공 앤서니 트롤럽은 이 새로운 변화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그림의 위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공개 투표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어떤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싸우고 난장판이죠. 유권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압박이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건 시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술에 취한 사람들이 벌이는 거대한 소동 혹은 서커스처럼 보입니다. 자, 이번엔 아래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건 바로 비밀 투표입니다. 위쪽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품위 있어 보입니다. 유권자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표를 던지고 있어요. 분위기 자체도 아주 진지하고 잘 통제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문명화된 현대적인 방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파들은 이런 방식을 두고 전통에 어긋나는 비영국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죠. 그런데 이 그림만 보면 당연히 아래쪽 비밀투표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트롤럽은 이 변화에 적대적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투표는 커튼 뒤에 숨어서 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공개적인 선언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평생을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살고자 했던 트롤럽다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성실한 공무원이자 위대한 작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 그리고 상처 입은 소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이 모든 측면을 연결해서 앤서니 트롤럽이라는 한 남자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모습은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했던 소년. 아버지의 실패를 보며 안정적인 삶을 그토록 원했던 훈련된 노동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던 고집센 신사. 이 세 가지 모습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앤서니 트롤럽이라는 한 명의 복잡한 인간 안에서 서로 단단하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롤럽의 위대한 소설들을, 그의 문학적 유산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그 책들을 써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자서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토록 독특하고 단호했던 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의 작품 세계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엄청난 업적을 쌓아올린 삶,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키려 했던 삶. 앤서니 트롤럽의 삶은 이 두 가지 모두의 거대한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한 사람의 위대함을, 그리고 그의 유산을 정의하는 걸까요? 빅토리아 시대 영국 정말 쟁쟁한 작가들이 많았죠. 그중에서도 가장 꾸준하고 또 가장 성공한 소설가 중 한 명을 꼽으려면 바로 이 사람, 앤서니 트롤럽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바로 그가 직접 쓴 자신의 이야기, 자서전입니다. 19세기 가장 흥미로운 자서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 책을 통해 그의 삶과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런데 트롤럽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건 마치 낮에는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세계적인 록스타로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가 어떻게 공무원과 문학가라는 두 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거대한 문학 제국을 덧받치고 있던 그 단단한 기반, 바로 그의 전설적인 규율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거의 증기기관차처럼 한 번 정해진 궤도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달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그의 하루는 언제나 예외 없이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이건 그냥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다짐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걸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부에게 추가 수당까지 주면서 자기를 꼭 깨워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혹시라도 자신이 잠에 취해 무너지지 않도록 아예 외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대단한 의지 아닙니까? 그의 방식은 사실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시계를 앞에 딱 놓고 출근하기 전까지 딱 3시간 글을 쓰는 것.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무서운 힘이 있었죠. 여기엔 어떤 타협도 어떤 변명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영감이 안 떠오르네 같은 건 통하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규칙성이 평범한 아침의 몇 시간을 위대한 작품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는 글쓰기를 무슨 신비로운 예술활동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완수해야 할 과업으로 본 거죠. 1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250단어라는 생산량을 채워 넣는 것.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시계는 영감을 주는 뮤즈가 아니라 생산량을 체크하는 아주 엄격한 공장 감독관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생산량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앉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5분에 250단어. 이걸 1시간으로 환산하면 1000단어가 되고요. 매일 아침 3시간 동안 꼬박 3000단어를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소설 한 챕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막 잠에서 깨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에 그는 이미 소설 한 편의 중요한 부분을 완성해 놓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트롤럽은 문학계의 전설이 된 겁니다. 재능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규율이 없다면 그 재능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글쓰기는 더 이상 변덕스러운 취미가 아니라 매일 출근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아주 생산성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예술을 노동의 경지로 끌어올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했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60권이 넘는 책입니다. 그중에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사랑하는 바세셔 연작이나 펠리서 연작 같은 유명한 시리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글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는 말 그대로 1인 산업, 1인 기업이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에 그 성실한 노동으로 문학이라는 유산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엄청난 부와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그의 강철 같은 의지 하나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어마어마한 창작 활동이 사실은 그의 남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의 또 다른 삶, 그의 본업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트롤럽은 인생에서 하나의 길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에서 모두 정점을 찍었죠. 한쪽은 중앙우체국의 유능한 공무원으로서의 삶입니다. 정확성, 질서, 그리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공적인 삶이죠. 다른 한쪽은 소설가로서의 삶이고요. 이건 상상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허구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아주 사적인 삶입니다. 낮에는 우편 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벽에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흥미로운 모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예술, 사실에 기반한 보고서와 상상력으로 빚어낸 이야기. 그런데 이 두 세계는 서로를 방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현실 세계의 복잡한 인간관계나 관료주의는 그의 소설에 엄청난 현실감을 불어넣어 주었고요. 반대로 인간의 동기와 심리를 꿰뚫어보는 소설가의 통찰력은 그가 복잡한 조직을 더 잘 관리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계처럼 정확했던 남자에게도 딱 한 가지 예외는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여가 시간을 글쓰기에 쏟아부었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아주 열정적인 취미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사냥입니다. 사냥 시즌이 되면 그는 글쓰기고 뭐고 다 제쳐두고 사냥에 몰두했다고 해요. 이 사실을 보면 그가 단순히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뜨겁게 따를 줄 아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의 작품 활동이나 생활 습관을 넘어서서 한 인간으로서 앤서니 트롤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시대와 계급의 가치를 대변하는 아주 뚜렷한 신념을 가진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이런 면모는 당시에 아주 뜨거웠던 한 정치적 논쟁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평생을 규칙과 질서 속에서 살았던 이 남자가 왜 선거를 더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개혁에는 그토록 반대했을까요? 그가 반대했던 건 바로 비밀투표 제도였습니다. 유권자를 외부의 압력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질서의 화신이었던 트롤럽은 왜 여기에 반대했을까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당시의 논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쪽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뒤엉켜서 투표하는 아주 혼란스럽지만 공개적인 영국다운 투표 방식입니다. 반면에 아래쪽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조용하죠. 이건 당시 호주에서 시행되던 사적인 방식, 즉 비밀 투표인데요. 트롤럽 같은 반대자들은 바로 이 방식을 영국답지 않다고 비난했던 겁니다. 트롤럽을 비롯한 반대자들에게 이 문제는 유권자의 안전이나 선거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이건 인격과 공적 책임에 관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투표라는 신성한 행위를 왜 커튼 뒤에 숨어서 몰래 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들의 논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투표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공적인 신탁이라는 겁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신사라면, 남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선택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밝힐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 비밀투표는 속임수나 거짓말을 가능하게 해서 유권자 자신의 인격을 망가뜨린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고 혼란스럽더라도 모든 것이 공개되는 방식이 훨씬 더 투명하고 정직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그의 정치적 신념은 그의 삶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의무를 다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통을 존중하는 것, 바로 이런 빅토리아 시대 신사의 이상이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가치관은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도덕적 딜레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앤서니 트롤럽이라는 거대한 인물은 바로 이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었던 강철 같은 규율, 두 번째는 공직과 예술이라는 두 세계를 완벽하게 오갔던 비범한 균형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를 굳게 지켰던 흔들리지 않는 신념.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앤서니 트롤럽의 그 위대한 문학적 성취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그가 원래부터 천재적인 예술가였는데 마침 규율이 철저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의 그 철저한 규율 자체가 바로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만든 진짜 비결이었을까요? 창의성이란 과연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요. 정말 특이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주 성실한 우체국 공무원이었는데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에는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써내려간 사람이죠. 바로 앤서니 트롤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의 자서전은요, 그냥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삶을 완벽하게, 그것도 성공적으로 살아낸 한 인간의 비밀 노트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성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신념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언이기도 하죠. 자, 지금부터 그의 정말 믿기 힘든 이중생활, 그리고 그 삶이 만들어낸 아주 흥미롭고도 완고한 정치적 입장 하나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앤서니 트롤럽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이중성. 생각해보세요. 낮에는요, 거대한 대영 제국의 우편 시스템을 책임지는 아주 유능하고 촉망받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동이 채 트기도 전 새벽 시간에는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던 위대한 소설가로 변신했던 거죠. 이게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개의 세계 같잖아요. 그런데 트롤럽은 이 둘을 완벽하게 공존시켰고 심지어 두 분야 모두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의 두 가지 삶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자, 왼쪽은 공무원 트롤럽입니다. 정해진 규칙, 명확한 체계 속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졌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소설가 트롤럽입니다. 상상력 하나만을 무기로 펠리서 시리즈 같은 엄청난 대작들을 써냈고 그걸로 시대를 날카롭게 풍자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을 얻었어요. 한쪽은 철저한 질서, 다른 한쪽은 무한한 창조.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그것도 최고 출력으로 돌릴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공무원 일은 그냥 글 쓰려고 돈 버는 나질 정도였겠지? 근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트롤럽한테 우체국은 그냥 월급 나오는 직장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는 끔찍한 학교 폭력과 괴롭힘으로 얼룩진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 그에게 공직 생활이 주는 규칙과 안정성이라는 건 무너져 내렸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이 세상에 자기 삶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견고하고 안정적인 땅 위에서 그의 문학적 야망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그는 대체 어떻게 문학의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거의 초인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의 글쓰기 습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엄청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글쓰기 방식은 마치 하나의 정교하게 짜인 기계 같았습니다. 자, 1단계, 새벽 5시 30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납니다. 마부에게 따로 돈을 줘서라도 억지로 자신을 침대에서 끌어냈다고 해요. 2단계, 목표 설정.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15분에 250단어. 아주 냉정하고 기계적인 목표만 있을 뿐이에요. 3단계, 실행. 바로 옆에 시계를 두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단어를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료. 매일 3시간 동안 이 혹독한 사투를 벌인 끝에 우체국으로 출근하기 전 그날의 분량을 무조건 끝냈습니다. 그는 이걸 매일의 승리라고 불렀죠. 이 무자비할 정도의 규칙성, 바로 이게 그의 거대한 문학 제국을 건설한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런 기계 같은 규율이 만들어낸 결과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60권 이상.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책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두꺼운 장편 소설들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이걸 다 해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결과물이죠.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또 작가로서 두 개의 삶에서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나니 트롤럽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방식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당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곧장 이어지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펜을 든 작가 앤서니 트롤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논객으로서의 트롤럽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을 이뤄난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서 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의 한복판으로 그를 뛰어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트롤럽이 아주 깊숙이 관여했던 당시의 핵심 정치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선거에 비밀투표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를 정확히 둘로 쪼개놓았던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한 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시 비밀투표 도입을 주장했던 투표협회라는 단체가 만든 선전물인데요. 이 그림 한 장에 당시 영국을 두 동강 냈던 논쟁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위대한 작가 앤서니 트롤럽이 바로 이 그림이 지지하는 변화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먼저 위쪽 그림, 영국적이라고 쓰인 장면부터 자세히 보죠. 이게 바로 당시의 공개 투표 현장입니다. 후보자들은 연단에서 열변을 토하고 군중들은 막 소리치고 모든 게 야외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집니다. 유권자는 자기 이웃, 자기가 새들어 사는 땅의 지주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누굴 찍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했어요. 비밀투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장면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외부의 압력에 취약한 야만적인 제도냐라고 비판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 비영국적이라고 표현된 장면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밀 투표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조용한 실내에 질서정연한 공간, 개인의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칸막이, 그리고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은요, 반대파들이 이건 영국답지 못하다라며 공격했던 바로 그 프레임을 지지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 비영국적이다. 하지만 그게 바로 더 문명화되고 합리적인 방식이다 라고 이 그림을 통해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투표 장소는 시끌벅적한 야외 광장에서 조용한 실내 공간으로, 분위기는 거의 축제 같던 분위기에서 아주 진지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행위 그 자체예요. 공동체 앞에서 큰 소리로 하는 공개적 선언이냐, 아니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는 사적인 표시냐. 결국 이 논쟁은 공동체의 압력이냐, 개인의 익명성이냐, 이 둘 사이의 거대한 대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개인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걸었던 것이고요. 자, 바로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 모든 성공을 이뤄낸 자수성가의 아이콘 앤서니 트롤럽은 도대체 왜 유권자 개개인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제도를 그토록 맹렬히 반대했을까요? 그의 입장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확했어요. 트롤럽은 자기 자서전에서 직접 본인이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비밀투표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호스타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후대 학자들이 해석한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밝힌 명백한 사실이자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던 거죠. 그의 반대 논리는 사실 전통주의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트롤럽에게 투표라는 건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회가 개인에게 맡긴 공적인 신탁, 퍼블릭 트러스트, 다시 말해 아주 신성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어두운 곳에 숨어서 하는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용감하게 자기 신념을 밝히는 행위여야만 했던 거죠. 그는 비밀 투표가 유권자를 나약하고 비겁하게 만드는 아주 비영국적인 방식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오히려 공개 투표가 주는 그 압력이야말로 유권자에게 책임감과 떳떳함을 가르치는 훌륭한 장치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모순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개인의 노력과 규율의 힘을 믿었던 남자 앤서니 트롤럽. 그는 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호하는 제도 대신에 공동체의 감시와 압력이라는 낡은 전통의 편에 섰을까요? 어쩌면 그에게 진짜 개인의 힘이란 익명성이라는 장막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당당히 드러내는 용기, 바로 그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트롤럽이라는 복잡한 인물과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었던 앤서니 트롤럽. 그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입니다.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고 또 뼛속까지 아픈 자기 고백이죠. 아니, 당대 최고의 작가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깊은 패배감을 맛봐야만 했을까요? 자,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문학적으로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정치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처절한 실패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어떻게 더 위대한 예술을 피워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앤서니 트롤럽,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는 그냥 좀 유명한 작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찰스 디킨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야말로 당대 문학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특히 바스셔 연대기나 펠리서가 사람들 같은 아주 긴 대하소설 시리즈는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생생하게 담아내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게다가 그는 성실함의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확히 정해진 분량의 원고를 써내는 걸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렇게 평생 쓴 소설이 무려 47권에 달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부와 명성,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굳이 정치에 도전했을까요? 이미 탄탄하게 닦아놓은 성공의 길을 버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한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그의 자서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고 복잡한 그의 속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명예욕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념과 가치관 전체가 걸려 있었던 아주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의 정체 여정, 그 가장 핵심적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때는 1868년 요크셔의 베벌리라는 작은 선거구에서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 출마했던 바로 그 경험입니다. 이 선거는요, 트롤럽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결한 이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롤럽이 발을 들인 베벌리라는 곳은요, 그냥 보통 도시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수십 년 동안 선거 부패가 아예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곳? 그래서 썩은 자치구, 그러니까 부패 선거구의 아이콘 같은 곳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사람들의 표라는 건요, 한 시민의 신념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신성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 바닥에서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유권자들은 다음 선거가 언제 열리나, 그래서 언제쯤 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후보자들은 얼마를 써야 당선될 수 있을까, 그것만 계산하는 장사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롤럽은 바로 이런 정치 시스템에 가장 어둡고 깊은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그의 이 비참했던 선거운동 과정을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죠. 첫 번째, 초대 단계. 자유당은 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썩은 자치구에 굳이 유명 작가인 트롤럽을 후보로 불렀을까요? 어쩌면 그의 명성을 이용해서 이 부패한 선거판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냥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구색만 맞추려 했을 수도 있고요. 트롤럽 본인도 이 제안을 덜컥 받아들인 게 순진한 이상주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작가로서의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스스로도 헷갈려 합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만 승부하는 정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선거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연설하고 정책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죠. 세 번째,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말 처참했죠. 유권자들은 그의 연설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대놓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얼마 줄 건데요? 하고 말이죠. 선거운동원이라는 사람들은 뒷골목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뿌리고 표를 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결국 그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고도 4명의 후보 중에 꼴찌로 낙선하는 굴욕을 맛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선거는 워낙 명백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결국 의회 조사를 받고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아예 베벌리라는 선거구 자체가 의원을 뽑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완벽한 실패가 오히려 영국의 낡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트롤럽은 자서전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뭐 큰 돈은 들지 않을 거라고, 가난한 후보로 뛰어도 괜찮을 거라는 말을 믿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작부터 선거 대리인에게 400파운드라는 거금을 줘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400파운드면요, 숙련된 노동자가 몇 년은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 오늘날 가치로 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의 정치 임무는 순진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처음부터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자, 베벌리 선거라는 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서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더 큰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건 단순히 투표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의 의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당시 영국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당시 비밀 투표 도입을 반대하던 쪽에서 만든 정치 포스터입니다.
위쪽 그림을 보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유권자가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와 악수하고 있죠. 이걸 영국적인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활기차고 떳떳해 보이죠. 반면에 아래쪽 그림은 어둡고 좁은 칸막이 뒤에서 몰래 투표 용지에 뭔가를 적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건 비영국적이고 뭔가 음용하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비밀 투표가 그 시절에는 얼마나 뜨거운 논쟁거리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 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공개 투표를 지지하는 쪽,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선택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 이게 바로 남자답고 정직한 영국 신사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누굴 찍는지 모두가 다 아니까 뒤에서 몰래 꾸미는 음모나 배신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주장했죠. 물론 그 속에는요, 지주나 공장주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소장농이나 노동자들을 압박해서 자기 편을 찍게 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비밀 투표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힘없는 유권자를 권력자의 협박이나 뇌물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진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라고 믿었죠.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패의 현실을 그렇게 뼈저리게 겪은 우리 트롤럽은 당연히 비밀 투표를 지지했을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비밀 투표에 대해서 아주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서전에서 비밀 투표를 비영국격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피하려는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의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니, 베벌리에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 신사들의 사고방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그는 투표를 일종의 남성성 시험대라고 봤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남들 앞에서 밝히는 걸 두려워하는 건 신사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둘째, 투표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잠시 맡은 공적인 신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행사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겁니다. 셋째, 그는 비밀주의가 결국 음모와 부정직함을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 공개될 때 오히려 정직함이 지켜진다고 믿었던 거죠. 물론 그도 공개 투표가 힘 있는 사람들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어쩌면 시대에 조금 뒤처진 이상주의자였던 겁니다. 바로 그 고고한 이상이 베벌리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와장창 깨져버린 겁니다. 베벌리 선거는 그의 정치 철학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였고 그에게 책에서만 보던 민주주의의 추악하고 비참한 민맛을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베벌리에서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건요. 사실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선거 브로커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유권자들 그 자체였죠. 그는 자서전에서 베벌리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 존엄한 시민이 아니라 그저 돈 몇 푼에 팔려나가는 상품과 같았다고 아주 깊은 환멸감을 드러냅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들은 부패한 시스템의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그 안에서 기꺼이 이득을 챙기는 적극적인 공범자였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이상주의에 가해진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트롤럽은 이렇게 생각했죠. 선거운동원? 내 정책을 잘 알리고 유권자들을 설득해줄 전문가들이겠구나. 하지만 현실은요? 그 사람들의 진짜 임무는 그냥 돈가방 들고 다니면서 표를 사오는 거였어요. 그는 공개회의가 정책을 토론하는 이성적인 장이 되길 바랐지만 실제로는 상대 후보가 보낸 회방꾼들이 고함을 지르고 계란을 던지는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였죠.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면 존경은커녕 당신 소설은 지루해 같은 모욕을 듣거나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걸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공공서비스라는 보람이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라는 쓰디쓴 결과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트롤럽은 책에서 아주 못을 박습니다. 베벌리에서 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건 일부의 은밀한 비리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자 그 지역 정치의 기본 생리 그 자체였다고 말이죠. 그의 고결한 이상주의는 이 거대하고 체계적인 부패 시스템 앞에서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스스로를 던져서 갈려버린 이상주의자였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했던 이 개인적인 실패가 역설적이게도 그의 문학 세계를 그 어떤 성공보다도 풍요롭게 만들고 이전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깊이를 더해주는 아주 귀한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벌리 선거에서의 패배로 정치인 앤서니 트롤럽은 죽었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정치의 본질을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위대한 정치 소설가 앤서니 트롤럽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의 야망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훨씬 더 위대한 예술적 성취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선거에서는 졌지만 문학이라는 더 큰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은 셈입니다. 베벌리에서의 실패는 그대로 그의 소설의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펠리서가 사람 될 시리즈는요, 솔직히 말해서 베벌리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작품이었어요. 이제 그는 그냥 상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직접 그 진흙탕을 뒹굴어 본 사람이 된 거죠. 그는 정치인들의 야망과 타협, 그리고 위선을 그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한복판에서 그 모든 것을 겪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소설 속에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뇌하는 젊은 정치인의 모습은 베벌리에서 막대한 돈을 썼던 자기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또 그의 소설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단순한 영웅이나 악당이 아니에요. 베벌리에서 돈을 요구하던 유권자들의 그 뻔뻔함과 동시에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는 소설 속에서 단순히 부패한 인물이 아닌 생존을 위해 타협하는 복잡한 인간을 그려낼 수 있었던 거죠. 그는 공직이라는 숭고한 이상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현실 정치의 더러움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내면을 완벽하게 포착해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깊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그가 베벌리 선거에서 실패하지 않고 어쩌면 성공해서 그냥 평범한, 어쩌면 그저 그런 정치인이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정치 소설들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한 예술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실패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예술적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그의 삶과 작품은 우리에게 이 깊고 흥미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책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보통 앤서니 트롤럽을 떠올리면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 그 모습이 가장 먼저 그려지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그의 소설이 아닌 자서전을 통해 그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바로 정치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거친 세계에 직접 뛰어들었던 인간 앤서니 트롤럽의 모습이죠. 소설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갈등을 창조해냈던 그가 정작 자기 자신이 역사의 무대 위 주인공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념을 지키려 했는지 그의 목소리를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당대 인간 사회의 모습을 그토록 섬세하게 그려냈던 소설가가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정치판, 그것도 아주 혼란스러웠던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만들어낸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했을까요? 아니면 소설가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봤을까요? 그의 펜이 아닌 그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트롤럽을 만나게 됩니다. 앤서니 트롤럽은 이미 소설가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글쓰기만큼이나 아주 뜨거운 야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하원 의원이 되어서 이 나라의 법과 정책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거였죠. 이건 단순히 명예를 얻고 싶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에서 다뤘던 여러 사회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고 싶어 했고,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결국 의회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1868년 그는 마침내 그 꿈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유당 후보로서 베벌리라는 선거구에 출마한 거죠. 이 결정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어쩌면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경험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모든 열정을 이 선거 하나에다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품위 있는 정책 토론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설에 나오는 그 어떤 시련보다도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지저분한 진짜 현실 정치의 민낯이었죠. 트롤럽이 베벌리에서 마주한 선거의 모습은요, 그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민주주의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마치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짜인 자신의 소설 세계에서 갑자기 혼돈과 아수라장이 판치는 현실 세계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았달까요?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19세기 영국 정치가 품고 있던 가장 어둡고 부패한 속살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트롤럽이 자신의 책에서 기록한 당시 베벌리의 선거판은요, 한마디로 부패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책을 가졌는지는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대신 표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풍정하듯이 공공연하게 돈으로 사고 팔렸습니다. 한 표에 얼마요? 이런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갔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곳이었던 거죠. 당시 많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는 신성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짭짤한 부수입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연설을 하는 대신에 지갑을 열어야 했고요. 누가 더 많은 돈을 뿌리느냐가 당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원칙과 신념을 지키려 했던 트롤럽은 이 비정상적인 선거판에서 점점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 되어가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오간 게 아니었습니다. 선거판에는 폭력과 위협이 아주 일상적이었어요. 당시 투표는 지금과는 다르게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 투표 방식이었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유권자들은 힘 있는 지주나 공장주 같은 사람들한테서 노골적인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 안 찍으면 일자리에서 잘릴 줄 알아라 라든지 입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같은 식이었죠. 자기 소신대로 던진 한 표가 당장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었던 그런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트롤럽이 이 모든 추악한 광경을 어디 멀리서 지켜본 게 아니라 바로 그 한복판에서 직접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뇌물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유권자들, 상대를 헐뜯고 협박하는 경쟁자들, 이 모든 혼돈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어요. 평생을 신사의 품격과 도덕적 원칙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에게 이 경험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넘어서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안겨주었을 겁니다. 트롤럽이 베벌리에서 겪었던 바로 이 끔찍한 경험은 당시 영국 사회가 안고 있던 아주 거대한 문제, 즉 공개 투표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개혁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비밀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였습니다. 자, 이 그림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건 당시 비밀투표 도입을 주장하던 단체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만든 일종의 홍보 전단지 같은 거예요. 이 그림 한 장에 당시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제도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위쪽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폭력적으로 보이죠.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게 바로 트롤럽이 겪었던 공개 투표의 현실을 그린 겁니다. 투표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장이 아니라 위협과 군중 심리가 판치는 거대한 구경거리처럼 묘사되고 있죠. 여기에 영국식이라는 단어를 쓴 건 이게 우리의 전통이라는 뜻이지만 이 그림의 내용은 그 전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그 대안으로 제시된 비밀 투표의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아주 차분합니다. 각 유권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영국적이라는 표현이 붙은 건 당시 반대파들이 이 제도가 영국의 전통에 맞지 않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오히려 이 비영국적인 방식이야말로 훨씬 더 문명화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논쟁은 이렇게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투표를 공동체 앞에서 자기 신념을 당당하게 밝히는 공개적이고 남자다운 행동으로 봤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투표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적이고 자유로운 권리로 본 거죠. 전통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맞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벌리에서 그토록 끔찍한 경험을 한 트롤럽은 당연히 어느 편에 섰을까요? 뇌물과 협박으로 얼룩진 공개투표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완벽한 대안처럼 보이는 이 비밀투표 제도를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남자의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트롤럽은 비밀투표의 가장 열렬한 반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의 선택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만의 아주 확고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반대 논리를 이해하려면요, 그의 생각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냥 감정적인 고집이나 편견이 아니었어요. 의무와 인격,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가치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나름의 일관된 철학 체계에 기반하고 있었거든요. 첫째, 트롤럽은 투표를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의 신성한 권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투표는 공적인 신탁, 즉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의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아직 투표권이 없는 여성이나 아이들, 가난한 이웃 같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서 그 권한을 잠시 맡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요. 유권자 역시 자신의 선택을 공동체 앞에 공개하고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그는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도덕성을 갉아먹는다고 믿었습니다. 비밀 투표는 이런 걸 가능하게 하죠. 유권자가 자기 땅 주인 앞에서는 A 후보를 찍겠다고 약속해놓고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몰래 B 후보를 찍는 것. 트롤럽에게 이건 사회 전체의 거짓말과 위선을 조장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비밀 투표가 사람들에게 자기 선택에 책임지지 않고 비겁하게 숨는 법을 가르치는 거짓말 학교나 다름없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신념의 가장 핵심에는 용기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시민이라면 부당한 압력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밀 투표소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안정을 취하는 건 편할지는 몰라도 결코 명예로운 시민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에게 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도덕적인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트롤럽의 이런 주장이 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심지어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그냥 개인의 괴팍한 고집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투명성, 책임감, 용기, 의무 같은 가치들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롤럽이 비밀 투표를 반대한 건 부패한 현실을 옹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밀 투표라는 해결책이 당장의 부패라는 질병을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져야 할 용기와 책임감, 정직함 같은 더 중요한 가치를 파괴할 거라고 우려했던 거죠. 그에게 비밀 투표라는 치료법은 병 그 자체보다도 더 위험한 부작용을 낳는 약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역사는 트롤럽의 뜻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1872년에 영국에는 비밀투표법이 도입되었죠. 그는 이 논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그토록 완고하게 반대했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비록 시대의 흐름에는 뒤처졌을지라도 자신만의 확고한 도덕적 원칙에 따라 살았던 한 인간의 초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을 평가하는 걸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문학의 거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앤서니 트롤럽입니다. 이 사람 이름 앞에는 늘 다작, 성실함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실제로 수십 권의 소설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의 자서전을 딱 펼치는 순간 우리는 그 전설적인 생산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아주 놀라운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나는 15분마다 250단어를 쓰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이게 바로 트롤럽의 작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또 오늘날까지 전설로 남아있는 그의 집필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그런 낭만적인 작가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죠. 마치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스스로를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몰아붙여서 단어를 생산해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무섭도록 자신을 단련시킨 이 강철 같은 의지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놀랍게도 그 전설적인 작가의 이야기는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유년기는 정말 깊은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여행기를 써서 파산한 가정을 먹여 살릴 만큼 강인하고 유능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에게는 좀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은 아주 엄격한 분이기도 했죠. 반면에 변호사였던 아버지는요, 학식은 굉장히 높았지만 성격이 좀 괴팍해서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족을 끝없는 가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그는 해로우, 윈체스터 같은 명문 학교에 보내졌지만 그곳은 그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늘 남루한 옷차림에 용돈 한 푼 없었으니까요. 친구들한테 거지라고 불리면서 끔찍한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그때 자신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던 서툴고 볼품없는 아이였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끔찍한 결핍과 모멸감의 경험이 훗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 많았던 소녀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정말 놀랍도록 절제된 이중생활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완벽하게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중앙우체국에 유능하고 성공한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규칙에 충실한 삶을 살았죠.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빨간 우체통 있잖아요. 그걸 영국에 도입한 장본인이 바로 트롤럽입니다. 하지만 매일 동이 트기 전 새벽이 되면 그는 상상력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방대한 서사를 쌓아 올리는 위대한 소설가로 변신했습니다. 한쪽은 존경받는 신사, 다른 한쪽은 아침 식사 전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주.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정체성이 바로 앤서니 트롤럽이 닮은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성공 비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타고난 천재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재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어쩌면 더 무서운 것, 바로 스스로를 담금질해서 만들어낸 강철 같은 의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의 전설적인 규칙,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공장 시간표처럼 정밀하게 짜인 그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 타협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죠. 매일 새벽 50, 30분. 혹시라도 늦잠을 잘까봐 자신을 깨울 마법까지 따로 고용했을 정도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눈을 뜨자마자 그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곧장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놓인 시계를 보면서 15분마다 정확히 250단어를 쏟아냈습니다. 이건 영감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노동과 생산의 영역이었던 거죠. 이 강철 같은 집필 시간을 모두 마친 뒤에야 그는 비로소 우체국 공무원으로서의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규율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작은 숨구멍 하나를 허락했습니다. 바로 그가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여우사냥 시즌이었죠. 이 작은 예외 조항은 그가 단순히 글 쓰는 기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일과 청작만큼이나 삶의 다른 열정을 뜨겁게 사랑했던 복합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이 무자별 정도의 규율이 가져온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는 평생 47편의 장편 소설을 포함해서 총 6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고 이걸 통해 엄청난 부와 명성을 동시에 거머쥐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지독했던 가난과 서러움을 자신의 의지 하나로 완벽하게 극복해낸 것이죠. 하지만 트롤럽은 단순히 글을 많이 쓴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큼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이걸 세상에 표현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대의 정치 문제에도 아주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게 바로 비밀투표 제도 도입에 대한 그의 격렬한 반대였죠. 이 그림은 당시 비밀투표를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잘 보여주는데요. 위쪽은 공개투표, 아래쪽은 비밀투표의 모습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권리인데 트롤럽은 도대체 왜 이 새로운 변화에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던 걸까요? 트롤럽을 포항한 반대론자들은 비밀투표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영국적, unEnglish한. 이 말에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신사계층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들에게 투표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명예로운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비밀투표는 그 행위를 커튼 뒤로 숨기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건 뭔가 좀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사답지 못한 행위로 비쳤던 겁니다. 그의 날카로운 비평은 소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자서전은 그가 살았던 세계에 대한 날카롭고 때로는 가차없는 논평으로 가득 차 있죠. 예를 들어 동시대의 위대한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의 작품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인물들이 좀 과장되어 있다고 비판했고요. 또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공무원 사회의 비효율성과 정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정직한 비판의 칼날이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향한다는 점입니다. 그토록 치열한 삶을 살고 엄청난 성공을 이룬 후 이 규율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작업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워낙 힘겨운 유년 시절로 시작된 삶이었기 때문에 트롤럽은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가져다준 부와 명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무슨 천재성이나 행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실함의 대가였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자서전은 결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책의 진짜 가치는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고 비판적인 자기 성찰에 있죠.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완벽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이뤘는가보다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했는가가 우리를 더 흥미롭게 만들고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서전을 통해 드러나는 앤서니 트롤럽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는 결코 글 쓰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성공의 연료로 삼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까지 정직의 칼날을 들이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트롤럽의 이 가차없는 자기 성찰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삶의 이야기를 쓴다면 당신의 성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무엇이 될 것 같으세요? 그의 삶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하고 정직한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앤서니 트롤럽의 자서전, 그 마지막 장을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쭉 함께 읽어온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정말 기념비적인 문학적 성공, 그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인간의 아주 솔직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돌아봤는지, 그리고 스스로가 남긴 유산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최종적인 분석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앤서니 트롤럽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성공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양, 그러니까 생산성 같은 걸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겉으로 보이는 기준들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가 나 정말 잘 살았다 라고 느끼는 그 내적인 만족감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척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롤럽의 삶은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아주 흥미롭고 또 복잡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의 기준을 순수하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가로 본다면 트롤럽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인이죠. 이 숫자 60권 이상, 이게 바로 그가 평생 동안 쓴 책의 수입니다. 그냥 소설만 쓴 것도 아니고요. 단편, 여행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전기까지 포함해서 나온 정말 경이로운 결과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작업량 덕분에 그는 상당한 부를 쌓았고 당대 최고의 작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거장들, 찰스 디킨스나 윌리엄 세커리랑 비교해도요, 양적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압도했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60이라는 숫자가 그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는 있어도 그의 영혼까지 보여주지는 못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 문화 거인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신념을 품었으며 또 어떤 모순을 안고 살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그의 성공의 진짜 본질에 다가가 보려고 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평생토록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의 삶과 유산을 정의하는 6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서 그의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의 성공 뒤에 감춰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독특했던 그의 글쓰기 과정, 또 시대와 맞지 않았던 정치적 신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린 최종 평가를 거쳐서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공이 과연 어떤 땅 위에 세워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위대한 작가라고 하면 을에 유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운데요. 트롤럽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오히려 결핍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트롤럽의 어린 시절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1815년에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유능하고 활동적인 작가였던 반면에 아버지는 법률가로서 야망은 컸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서 가족을 아주 깊은 빚더미에 빠뜨렸죠. 그는 자서전에서 스스로를 가난하고 옷차림은 늘 초라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늘 어색해하고 시무룩한 아이였다고 회고합니다. 당시 명문학교였던 해로우와 윈체스터 스쿨에 다녔지만 거기서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말 끔찍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어요.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반드시 인정받고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아주 강력한 열망을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 그의 그 굳은 의지와 세계관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의 이 기념비적인 문학적 업적이 그의 유일한 직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중앙우체국 공무원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어요. 이게 그냥 적당히 다닌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체통을 영국에 처음 도입하는 것 같은 중요한 업적을 남길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러면서도 그는 사냥 시즌이라는 자신의 유일한 취미생활을 빼고는 거의 모든 여가 시간을 글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쪼개 쓴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인생을, 그것도 둘 다 최고 수준으로 동시에 살아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비범한 의지와 정말 강철 같은 자기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의 이 놀라운 생산성 뒤에 숨겨진 비밀, 그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그의 삶과 철학을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낭만적인 예술가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아주 잘 짜인 공장의 생산 라인을 보는 것 같죠?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5시 30분, 그가 고용한 마부가 그를 깨웁니다. 그럼 30분 안에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 준비를 마쳐요. 그리고 자기 옆에 시계를 딱 갖다 놓고 15분마다 정확히 250단어를 쓰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이 과정을 무려 3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소설 한 편을 다 끝내면 그 다음날 바로 새로운 소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의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노동 그 자체를 아주 신성하게 여겼던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가 그의 성격과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는 글쓰기를 뭔가 신비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예술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훈련과 규율을 통해서 완벽하게 숙달해야 하는 기술이나 직업으로 여겼죠. 영감이 오길 기다리는 화가가 아니라 수많은 정밀한 부품들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조립해서 완벽한 시계를 만들어내는 장인, 이게 바로 트롤러비 스스로를 바라본 작가로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계 제작자와 같은 엄격함과 규율은요, 그의 작업 습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지적인 세계나 정치적인 신념으로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그는 자신의 신념을 시대의 흐름이나 대중의 인기에 맞춰서 슬쩍 바꾸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밝히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서전을 보면요, 동시대의 위대한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의 글이 너무 감상적이라거나 조디 엘리엇의 문체가 너무 현학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평가를 서슴지 않죠. 심지어 자신의 의견이 대중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 방향일 때조차도 그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협하지 않는 면모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그의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그의 이런 굽히지 않는 신념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흥미로운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1872년에 영국에 도입된 비밀투표 제도에 대한 그의 아주 맹렬하고 일관된 반대입니다. 자, 이 한 문장이 그의 정치 철학의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에게 투표라는 건요, 개인의 사적인 의견을 조용히 종이에 적어내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인 의무였던 거죠. 여기서 남자다워야 한다, manly라는 표현은 요즘 시각으로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성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 용기,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을 지는 태도, 이게 바로 그가 생각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이었던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트롤럽이 그토록 맞서 싸웠던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투표용지협회라는 단체에서 비밀 투표가 왜 필요한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일종의 선전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롤럽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왜 비밀 투표가 더 공정하고 좋은 제도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위아래 그림의 극명한 시각적 대조입니다. 위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떠들고 술 마시고 좀 혼란스러워 보이죠? 이게 바로 트롤럽이 옹호했던 영국적인 공개투표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주나 고용주가 누구 찍어라 하고 압박하거나 뇌물이 오가기 쉬운 아주 불공정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트롤럽에게 이건 자신의 신념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정직하고 남자다운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 그림은 어때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조용하죠? 각자 칸막이 안에서 투표하는 바로 그와 반대파들이 비겁하고 비영국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던 비밀투표 방식입니다. 그들은 이게 유권자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거나 자기 신념을 숨긴 채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봤던 거예요. 공개적인 의무와 사적인 양심 사이의 가치 충돌을 이 한 장의 그림이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격한 행동 규범과 타협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 그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과 그 거대한 노력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과연 그는 자기 인생에 만족했을까요? 어느 정도 만족하며? 이 절제된 표현이야말로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참 트롤럽다운 표현이에요.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자신만의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 원칙에 따라서 평생을 살고 일했던 한 남자의 조용하고도 깊은 그런 내적인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그의 만족감은 최종적인 결과물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혼돈과 나태함을 이겨내는 그 규율의 작은 승리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규범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노동의 가시적인 결과물들,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자기 의지로 극복해냈다는 것, 오직 펜 하나로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명성을 얻었다는 것, 대중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원칙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영국 사회의 한 단면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기록한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다는 사실에서 그는 깊은 자부심과 만족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마지막 생각으로 이끕니다. 앤서니 트롤럽이라는 한 위대한 작가의 삶과 작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트롤럽의 이 공장과도 같은 집필 방식은 예술성에 대한 우리의 낭만적인 통념의 정면으로 두정합니다. 시계처럼 정확한 규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쓰인 소설은 고통스러운 영감의 번뜩임 속에서 태어난 소설보다 덜 예술적이라고 우리가 과연 단정할 수 있을까요? 트롤럽의 삶은 우리에게 묻게 만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창작의 그 신비로운 과정인가요? 아니면 그 결과물 자체의 가치인가요? 그의 삶은 영감과 실행, 예술과 노동, 그 경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큰 울림을 남깁니다.